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오늘은 기생에게 인정받은 거스등 세 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거지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예전부터 종로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먹었지요. 길거리 거지 아이들은 광문을 자기들의 두목으로 모셔놓고 보금자리인 움막집을 지키게 했어요. 춥고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어느 날이었죠. 형, 배고파 죽겠어. 밥 얻으러 가자. 아까부터 막내가 징징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저 녀석은 뱃속에도 비렁뱅이가 들어앉은 게야. 도리가 퉁박을 주었지요. 이렇게 추운 날은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버리고 싶다. 윗목 아랫목 가릴 것 없이 냉골인데 차라리 밥이라도 얻으러 가자. 그래,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안 돼. 아, 그런데 저 녀석은 어쩌지? 아이들은 모두 마루를 쳐다보았어요. 마루는 아까부터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아휴, 아픈 녀석이 무슨 밥을 먹나? 어둡기 전에 빨리 밥 얻으러 가야 해. 두목, 잘 부탁해요. 배가 고픈 거지아이들은 밥을 얻으러 나갔습니다. 광문은 거지아이들이 안쓰러웠지요. 거지아이들은 자기를 두목으로 모신다면서 더러운 움막집이나 지키게 하였지만 그래도 광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추워. 마루의 신음소리가 더욱 구슬펐지요. 광문은 다 해진 다묘 자락으로 얼른 아이의 몸을 감싸주었어요. 배가 고파요. 배가. 아이가 들릴 듯 말 듯 배가 고프다며 울었습니다. 광문은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움막 안을 살펴보았지만 먹을 것이라곤 밥풀떼기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광문은 깡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 달렸어요. 골목길에서 제법 큰 대문을 두드렸지만 개가 컹컹 짖어대는 바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단칸 초가집에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남은 밥과 나물을 밥통에 담아주었어요. 광문은 한달음에 움막으로 돌아와 병든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였지만 아이고야, 아이의 몸은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광문은 아이의 시체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사는 게 너무 허망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밥을 얻으러 갔던 아이들이 우르르 돌아왔지요. 두목, 왜 그러고 있어? 너 혹시 나간 사람처럼 말이야. 그러나 광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담요를 들춰보던 도리가 소리쳤습니다. 마루가 죽었나 봐. 뭐? 아이들이 죽은 아이를 둘러싸더니 이리저리 몸을 흔들고 살을 꼬집었어요. 죽었어. 숨을 쉬지 않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들은 갑자기 광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두목, 얘가 왜 죽었지? 광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뭐야,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야? 혹시 두목이 죽인 거 아니야? 맞아, 마루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 숨이 막혀 죽은 게 틀림없다고. 아이들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광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광문이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였어요. 아이들은 저희끼리 쑥떡쑥떡 하더니 광문을 두들겨 패고는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두들겨 맞은 광문은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안 어떤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놀란 그 집 개가 마구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집주인은 광문을 도둑으로 알고 잡아묶었어요. 그러자 광문이 억울해서 외쳐댔죠. 나는 절대로 도둑질 같은 건 안 해요. 영감님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종로 시장 바닥에서 밝혀드리겠어요. 광문의 말씨는 몹시 순박하게 보였습니다.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알아챘지요. 그래서 새벽이 오자 광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고맙구먼요. 그런데 영감님, 거적대기 한 입만 제게 주실 수 없나요? 이왕이면 삽도 한 자루 부탁합니다요. 어디다 쓰려고? 그럴 일이 있습니다요. 광문은 끝내 대답을 하지 않고 거적을 둘둘 말아 옆구리에 끼고 가버렸죠. 거적대기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지? 주인 영감은 광문의 행동이 수상하여 그의 뒤를 밟았어요. 희끄무레한 새벽길은 이슬에 젖어 있었지요. 광문은 마을을 벗어나 멀찍이 수표교 쪽으로 향하였어요. 컹컹컹!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죠. 어이, 저건 또 뭐야? 한 무리 아이들이 울면서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 아래 움막집 거지 아이들이 분명했지요. 아이들이 들것에 싣고 오는 것은 분명히 시체일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우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주인 영감은 하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들은 수표교에 이르더니 그 시체를 다리 아래로 던져버렸죠. 그러고는 흐흐 울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다리 아래 숨어있던 광문이 그 시체를 거적에 둘둘 마는 것이었어요. 광문은 시체를 담은 거적을 어깨에 메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체를 뭘 하려고 저런담? 주인 영감은 수상해서 계속 뒤를 밟았어요. 광문은 그 시체를 지고 서문 밖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었지요. 광문은 무덤 사이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주인 영감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허, 죽은 아이와 친척 사이인가? 광문은 거적에 싼 시체를 묻고 울면서 무어라 무어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광문은 공동묘지에서 내려와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죠. 여보게, 잠깐 나 좀 보세. 주인 영감이 뒤에서 광문을 불렀어요. 광문은 화들짝 놀라는 눈치였죠. 내 말이야, 자네가 이상해서 지금까지 뒤를 밟았네. 땅에 묻은 아이와 자네는 친척 사이인가? 아닙니다요. 아이, 그런데 왜 시체를 묻어주었지? 광문은 그제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광문의 말을 들은 주인 영감은
광문의 사람됨을 기특하게 여겼지요. 아하, 그래. 이제 어디로 갈 터인가? 발길 닿는 대로 갈 작정이구만요. 어차피 집도 저희도 없는 거지인데요, 뭐.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오게나. 그렇게 주인 영감은 광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주인 영감은 광문에 누더기 옷을 벗겨 몸을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며 먹을 것도 내다 주었습니다. 광문은 주인 영감의 따뜻한 대접에 몸둘 바를 몰랐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동네에서 약방을 하는 부자에게 광문을 추천하여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지요.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거구먼요. 광문은 눈물까지 흘렸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문은 약방에서 열심히 일하였지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문 밖으로 나갔던 약방 주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주인은 몹시 불안한 기색이었죠. 그는 방 안에 들어와 자물쇠를 살펴보고는 문 밖으로 나가더니 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몹시 불쾌해 보였어요. 그는 의심하는 눈초리로 광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다가 얼굴빛이 불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만두었지요. 광문은 주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광문은 열심히 제의만 하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주인의 표정이 벌레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지만 감히 그만두겠다고 말하지도 못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주인의 처조카가 찾아왔어요. 아저씨, 마침 계셨군요. 네가 웬일이냐? 어서 올라오너라. 처조카는 들고 온 과일 봉투를 내려놓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니. 뭐가? 처조카는 가방에서 돈을 한 묶음 꺼내더니 주인 앞에 내어놓았어요. 아저씨, 제가 지난번에 아저씨를 찾아왔답니다. 장사꾼이 좋은 말 한 피를 가져왔거든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할 수 없이 아저씨를 찾아왔었지요. 그랬었나? 약방에 아저씨가 계시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방에 들어가 금고에서 돈을 가지고 갔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모르고 계셨죠? 아이고, 참, 그랬구나. 아하, 그랬었구나. 처조카가 돌아가자 주인은 광문에게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소인이야. 이 때문에 점잖은 자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네 그려. 그제야 광문은 주인이 그동안 자기를 의심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에휴, 내가 이제 자네 볼 낯이 없네. 어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주인은 광문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광문 같은 사람은 없어. 없고 말고. 허허, 그 친구만큼 의로운 사람은 다시 없을 걸세. 약방 주인은 자기의 모든 친구와 다른 부자들 그리고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을 두루두루 칭찬하였어요. 그리고 높은 벼슬아치들의 문화에 다니는 이들과 일가 부치들에게도 광문을 칭찬하였죠. 몇 달 사이에
광문은 그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대부들은 옛날 훌륭한 사람의 이름처럼 광문을 생각하게 되었죠. 한양 사람들은 모두들 광문과 함께 약방 부자도 칭찬하였어요. 아유, 광문을 우대하는 중인 영감이야말로 참으로 어질고도 사람을 잘 알아보는 분이지. 돈놀이꾼들은 돈을 빌려줄 때 전당 잡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금비녀나 은비녀 혹은 구슬, 비취, 옥과 옷, 그릇, 집, 농장, 종 등의 문서를 전당 잡고서 미천을 계산해서 빌려주었죠. 그러나 광문은 남의 빚을 보증 서면서도 전당 잡을 물건이 있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천냥이란 큰 돈은 광문이 보증을 서면 망설이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사람을 더 믿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광문만큼 정직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그렇고 말고. 사람들이 광문을 칭찬하는데 뚱뚱한 한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참, 사람만 좋으면 뭘 해. 납작코에 입은 주먹이 2개가 한꺼번에 들락날락하게 생겼는걸. 게다가 목욕은 언제 했는지 몸에서 냄새가 날 만큼 더럽단 말이야. 그러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래 맞아. 말도 어눌한 게 바보 같다니까. 그런데 그 작자가 만석 죽놀이는 잘한다잖아. 게다가 철괴춤도 잘 춘다더군. 그러자 머리를 길게 따느린 여종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님이 그러시는데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대. 속이 차야 인간이라고. 한양 바닥에 광문 아저씨만큼 진실한 사람은 없다고 말이야. 그러자 누가 맞장구를 쳤지요. 맞아. 그건 사실이야. 아무튼 광문은 괴짜야. 하하하. 사람들은 한바탕 웃고는 돌아갔어요. 당시에 아이들이 서로 헐뜯는 말로써 야, 니네 형이 닮은이지? 니네 형이야말로 닮은인 거 맞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닮은이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광문은 길에서 싸우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벗어 젖히고 함께 싸웠어요. 그러다가 무슨 말인가 짓거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금을 그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 했죠. 그런 꼴을 보고서 시장 사람들이 모두 웃었어요. 싸우던 자들도 그만 웃다가 흩어져 버리곤 하였어요. 광문의 익살은 싸움도 그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광문은 나이 40이 넘도록 총각머리를 닦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광문의 길게 따온 머리를 잡아 흔들며 혀를 끌끌 찼지요. 아이고 여보게, 나이 40이 되도록 수총각 딱지도 못 대다니. 딱하네, 딱해. 그러자 광문은 빙긋이 웃었어요. 나같이 못생긴 놈에게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나? 아이, 자네를 좋아할 여인네도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자 광문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하는 법이지. 사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인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겠소? 에이, 그렇게 못난 소리 말고 얼른 결혼도 하고 살림도 차려야지.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무엇으로 살림을 차리겠나. 게다가 아침 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시장 바닥으로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면
부잣집 문턱 아래서 잠을 자는걸. 아이고, 그래.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작정인가 말이야. 친구는 딱하다는 얼굴로 광문을 쳐다보았어요. 걱정 말게. 한양에 집이 8만이나 되니 날마다 잠자는 집을 옮겨 다녀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지. 하이 참, 이 사람이. 친구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한양의 이름난 기생들은 모두 어여쁘고 말쑥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광문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였어요. 지난번에는 궁궐 호위와 의장을 맡은 근위병들과 각 전 별감 또는 부마 도위의 청지기들이 소매를 나란히 하여 화양을 찾았습니다. 화양은 이름난 기생이었지요. 그들은 대청 위에 술자리를 벌이고 비파를 뜯으며 화양의 춤을 즐기려고 하였어요. 화양이 어서 한바탕 춤을 춰보게. 이렇게 높으신 어른들이 왜 오셨겠는가? 다 자네 춤 때문이지. 그러자 화양이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오실 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실 분? 그게 누군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화양이 대답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마루 아래서 어정거리며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저자는 누구기에 이 자리를 넘보고 있지? 그는 바로 광문이었지요. 실례합니다. 광문은 곧 대청 위로 오르더니 그들의 윗자리에 서슴지 않고 앉았어요. 아이, 저 별 거지 같은 녀석이. 별감 중에 한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며 내뱉었지요. 사실 광문이 입은 옷은 남루하고 못생긴 얼굴은 그나에 따라 더욱 추해 보였어요. 아이, 저 자식 저거 눈곱도 달고 있어. 광문의 눈 구석이 짓눌러 눈곱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런데 광문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트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마 도위의 청지기 중 한 사람이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이, 참 고약하구나. 어허, 술맛 다 떨어지겠네. 어서 저자를 내보내도록 하게나. 누군가 점잖게 한마디 던졌죠. 그러자 광문은 더 앞으로 다가앉으며 빙그레 웃었어요. 조금도 흔들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그러더니 한바탕 가락을 뽑는 게 아니겠어요. 참으로 멋들어진 가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젓한 태도로 장단에 맞추며 노래를 하는 광문을 다시 보았어요. 그러는 사이 화양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지요. 그녀는 얼굴에 모란꽃 같은 웃음을 띠더니 칼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넋을 잃고 화양의 칼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양은 광문의 노랫가락이 끝날 때까지 두 손에 칼을 들고 휘휘 돌기도 하고 양날을 부딪히기도 하면서 나비처럼 흥겹게 춤을 추었어요. 사람들은 몹시 기분이 좋았죠. 이분이 바로 광문 어르신입니다. 화양은 춤을 끝내고 숨을 몰아쉬면서 광문을 소개하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에 드물게 정직하고 의로우며 마음이 깨끗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광문이라는 소문을 진작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 유명한 광문이란 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인가? 예, 이분이십니다. 화양이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는 각전별감 박준이라 하오. 나는 진사 정시우요. 그렇게 사람들은 앞다투어 광문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광문은 그날 하루에 많은 벗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박서방의 주막에 나갔다가 기쁜 소식을 들었지요. 아유, 그거 들었어? 이야기 들었냐고? 아이, 뭔 이야기? 이보게, 황민구가 출세를 했대, 출세를. 에? 뭐라고? 그 친구가 기어이 출세를 했다고? 평양에서 멀지 않은 저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그가 바로, 황민구라는 것이야. 황민구는 김선달의 가까운 중마고였어요. 둘이는 어릴 적부터 한 훈장님 밑에서 글을 배우며 자랐는데 선달과는 달리 민구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암자에 가서 몇 달씩 공부를 하기도 하고 과거 날짜 전에 미리 한양에 올라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김선달이 선달벼슬을 얻어올 때 그는 과거에 낙방을 하고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지요. 그 후 소식을 몰라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지방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군. 참 잘됐어, 잘됐지. 아이 그런데 언제 부임을 했다던가? 김선달이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두어 달 가까이 되었나 봐. 뭐라고? 아이 그렇게 오래되었어? 대답을 듣는 순간 김선달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니,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내게 기별을 안 한단 말인가? 이 친구 이거 사또가 되었다고 나를 무시하는 게야. 김선달은 섭섭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선달은 갑자기 겨우 선달벼슬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권세 있는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의 등을 쳐먹으며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꼴이 싫어서 유람이나 다니며 벼슬길과 먼 생활을 했던 것인데 말이지요. 그렇게 김선달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아니야. 뭐 사또가 되었다고 거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사이 벌써 며칠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선달은 소식이 없는 친구가 더 괘씸해졌죠. 어릴 적에는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우정이 변치 말자고 약속했던 그 친구였는데 더욱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졸 2명이 김선달 집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관가에서 나왔습니다. 김선달님 계십니까? 방에서 포졸들을 본 김선달 아내가 깜짝 놀라 소곤거렸어요. 아니, 무슨 일이지요? 포졸들이 우리 집에 왜 오다니?
아이, 어서 나가 보구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사또님께서 김선달님을 모셔오라 분부하셨습니다. 김선달이 마루로 나가 물었어요. 사또님이라니? 혹시 황민구 그 사람을 말하는 건가? 선달이 높으신 사또 이름을 마구 부르자 포졸들은 머쓱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선달이 다시 물었죠. 내 자네들 사또와는 중마고 오네. 사또께서는 잘 지내고 계시는가? 예. 배앓이로 고생하시다가 이제야 좀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선달은 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하하, 그래. 이 녀석 근사하게 축하를 해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선달이 포졸들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부임하자마자 고생했군. 응. 그래, 내 바쁜 선약들이 있어서 며칠 뒤에나 뵐 수 있을 거라고 전하게.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게. 김선달은 뒷곁으로 가서 쥐똥들을 주워 모았어요. 쥐똥들을 물에 씻은 다음 참기름을 발라 하얀 문종이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이거는 말이야, 금강산 스님이 내게 준 약이네. 위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니 사또께 드시라고 하게. 자네 사또가 어릴 때부터 배앓이를 자주 했거든. 포졸들은 약을 공손히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동원에서 김선달을 기다리던 사또는 포졸들이 내미는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속으로 생각했죠. 하하, 그 친구 예나 지금이나 인정스러운 것은 변하지 않았군. 그런데 약이 꼭 쥐똥 같아. 사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약을 한 봉지 털어넣었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한동안 입안에 머물러 있었죠. 아이고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두어 시간이 지났을 때 사또는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는 배를 움켜쥐고 뒷간으로 달려갔어요. 불싸. 그런데 뒷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설사가 먼저 나오고 말았지요. 사또가 바지에 설사를 해버렸으니 참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랫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사또는 김선달이 준 쥐똥 같기도 하고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그 약이 의심스러웠지요. 그래서 의원을 불러 약을 내밀었어요. 이 약이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아볼 수 있겠나? 쥐똥을 받아든 의원은 약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루를 내어 혀로 맛을 보기도 했지요. 한참 생각을 하던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약이 아닌 듯 싶은데요. 아니, 그럼 뭐란 말인가? 예, 짐승의 똥 같습니다. 뭐 염소똥이나 쥐똥 같은데. 사또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어이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태어난 척하며 의원을 돌려보냈어요. 사또는 아픈 배를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지요. 아이 참, 이 친구 장난이 너무 심하구먼. 내 이제 고래 수령이 되었거늘 아직도 나를 벌거숭이 옛 친구로만 여기다니.
어허, 이를 어떻게 혼내준다. 궁리에 궁리를 하던 사또는 이튿날 포졸들에게 편지를 한 장 써주었어요. 포졸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득달같이 김선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김선달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은 김선달은 괜스레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황민구 사또가 쥐똥을 먹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버지, 포졸들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엊그저께 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김선달이 집으로 가니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또 나으리께서 이 서찰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김선달은 편지를 펼쳤지요. 지난번 약을 보내주어 고맙네. 역시 중마고는 다르군. 어서 포졸들과 함께 달려오게나 내 아껴두었던 국화주를 대접함세. 김선달은 너무 좋아서 입이 활짝 벌어졌어요. 아이고, 당장 가야지. 향긋한 국화주 냄새가 입안에 벌써 가득 차는군. 김선달은 포졸들과 관가로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황민구 사또가 반갑게 맞이했지요. 아이고, 어서 오게. 자네는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았군. 아하, 사또 나으리 된 것을 축하하네. 우정 어린 인사가 끝난 뒤 사또가 아내 명령했어요. 여기 술상을 대령하라.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이 고기와 떡, 술을 한 상 가득 차려내왔지요. 그때 황민구가 병풍 뒤에서 청자로 된 술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말이야, 내가 아주 특별한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아끼고 아껴두었던 걸세.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네와 나만큼 특별한 사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어릴 적부터 한마을에서 자라며 동문수학했으니 수십 년 내력을 다 알고 앞으로도 함께 늙어 죽어갈 사람 아닌가. 아, 얘기. 그런데 부임한 지 2달이 넘어도 기별을 하지 않았나? 김선달이 뾰루퉁해져 얼굴을 돌렸어요. 아유, 자네도 알지 않는가. 나는 물을 갈아 먹으면 꼭 며칠 동안 탈이 나서 고생을 하는 것을. 이번에는 부임해서 이곳 사정을 파악하느라 바빴기도 했고 배탈도 나서 고생했지. 아이, 그래서 늦은 것이야. 아이, 참 그 사람. 개지처럼 돌아지기는. 에이, 이거 천하의 김선달답지 않군 그래. 사또가 차근히 설명하더니 청자 술병을 들어 술을 따랐습니다. 자자자자, 아이, 내 미안하게 됐으. 응? 귀한 술 마음껏 먹고 화 좀 풀게나. 그러자 김선달이 술을 덥석 받아 얼른 입에 털어넣었어요. 우와! 사또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지요. 아이, 왜 그러나? 술 맛이 좋지 않나? 아, 이 사람, 이게 웬 찌린내가. 이거 혹시 오줌 아니야? 에이, 퇴. 연신 구역질을 해대는 김선달을 보고 사또는 여전히 능청을 떨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간밤에 누가 거기다 오줌을 누웠나? 하하하하. 그는 참지 못하고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사또는 일어나 엉덩이 춤까지 덩실덩실 추는 게 아니겠어요. 하하하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더니, 김선날이 나한테 당했어. 그러자 김선달이 부르르 화를 냈습니다. 아, 이거 손님 대접이 너무 과하군. 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게야.
아이, 가뜩이나 배탈이 나서 아픈 사람에게 쥐똥을 먹게 한 사람이 누군데? 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가? 하하하. 시작은 자네가 먼저 했어. 너무 좋아하는 사또를 보고 김선달은 어이가 없어 픽 웃었습니다. 아이치, 사또가 채신머리 없이 굴기는. 그러자 사또가 곁에 있던 다른 술병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거는 말이야. 내 안식구가 담근 두견주야. 우리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지난 일이나 이야기해보세. 에? 혹시 이거? 오줌 섞은 거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자 김선달이 옷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약봉지를 꺼냈어요. 이건 말이야. 정말로 금강산에서 돌을 닦은 도인에게서 얻은 약일세. 혹 자네를 만나면 주려고 간직했던 것이야. 며칠만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니 먹고 건강해져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아이고, 고맙네, 친구. 아유, 내 친구가 고을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관리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더욱 좋겠어. 부디 선정하게. 아유, 정치가 어디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자네의 지혜로 나 좀 도와주게. 잘못하는 일 있으면 서슴없이 지적해주고 말이야. 정말 그래도 되겠는가? 그렇고 말고 꼭 바른 말을 해주게 부탁허이. 이렇게 두 사람의 다정한 이야기는 밤이 깊어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옛날에 산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산이는 보부상을 따라온 지 1년이 훌쩍 지났지요.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산이는 키가 2뼘이나 자랐어요. 눈도 더 부리부리해지고 광대뼈도 툭 튀어나왔지요. 산이는 보부상을 아재라 불렀어요. 보부상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녀석, 올 봄만 지나면 시컴시컴 수염이 자라겠구나. 아재의 말에 산이는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재는 호랑이였지요. 장부 정리나 물건 고르는 요령을 가르칠 땐 더욱 그랬습니다. 산이는 아재가 무서워도 꾹 참았어요. 2해만 지나면 산이 혼자 보찜을 지게 할 거라는 아재의 말이 조선 팔도 어디든 가서 강의를 찾으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지요. 산이는 어쩌다가 보부상 아재를 만난 것이었을까요? 네 이놈! 호통 소리보다 먼저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어요. 뒷덜미를 잡힌 채 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 발이 댕강댕강 춤을 췄지요. 간이 크구나. 대낮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그것도 보부상 보찜에. 보부상은 산이의 뒷덜미를 더욱 힘껏 치켜 올렸어요. 산이는 더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안 훔쳤단 말이에요. 하이야, 이놈아, 네가 안 훔친 거냐? 못 훔친 거지? 산이를 땅에 내려놓고도 보부상은 산이의 뒷덜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칠수록 목덜미가 더 죄어져 왔지요. 노란 말이에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거 알면 당장 돌쇠 형님, 돌쇠? 돌쇠라고 했냐? 돌쇠가 형님이야? 그래, 잘 됐다. 네 집으로 당장 가자. 아뿔싸, 큰일 났습니다. 빠져나갈 생각에 돌쇠의 이름을 댔지만 보부상을 거지굴에 데리고 갈 수는 없었지요. 그랬다간 돌쇠에게 더 크게 당할 터였습니다. 야,
너 빈손으로 오면 죽을 줄 알아. 애비 없는 놈을 먹여주고 재워주면 동냥지를 해서라도 은혜를 갚아야지. 하여튼 오늘도 그냥 들어왔다간 그 손모가지가 성치 않을 테니 알아서 해라. 알았냐? 오늘 아침 도둑질 나서는 산이에게 돌쇠는 이렇게 윽박질렀어요. 돌쇠의 비틀어진 그 입이 더욱 삐죽 올라가 있었지요. 산이는 저작거리에 다다를 때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쇠가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큰일 났다. 엿장수 가위라도 훔쳐가야 하는데. 산이는 원래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쭉 백정 집안이었어요. 산이도 어른이 되면 대를 이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산이네는 사는 곳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산이네가 사는 동네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고, 산이네 또한 동네를 벗어나선 살 수가 없었지요. 산이는 어느 정도 자라고부턴 점점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쓰고 다니는 평량갓 때문이었습니다. 평량갓은 아버지 같은 백정, 하층민들이 써야 하는 갓인데 그 갓을 쓰고 나가면 조무래기까지 아버지를 함부로 댔지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잡아주는 소와 돼지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아버지를 그 소, 돼지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김대감댁 잔칫날에 쓸 고기를 가지고 간 날 아버지는 평양갓을 쓰지 않았어요. 에이, 오늘부터는 이거 안 쓸란다. 이따위 갓이 귀하고 천한 것을 정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대문을 나서다 말고 평양갓을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저작거리 사람들이 쓰는 갓을 꺼내 썼습니다. 백정이 쓰면 안 되는 갓이었지요. 그날 김대감댁 하인들이 아버지를 멍석에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멍석에 말려 꼬박 하루를 몽둥이지 당했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산이는 돌쇠에게 쫓기듯 달려나와 괜시리 죽은 아버지가 생각나 서럽게 울었지요. 오전 내내 쫄쫄 굶은 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눈을 굴려보았지만 산이의 사냥감이 되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덕계라도 얹은 듯 사람들 얼굴은 오늘따라 어두웠고 힘도 없어 보였지요. 거지굴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엄마 등에 업힌 계집아이 댕기라도 낚아채야 할 형편이었지요. 그때 보부상이 나타났습니다. 번쩍 눈이 뜨였지요. 보부상 보찜이 제법 묵직해 보였습니다. 이야, 저 정도 보찜이라면 돌쇠에게 짐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거지굴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돌쇠가 산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셈을 해댔지요. 그간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영영 거지굴을 나갈 수 없을 거라고 했지요.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산이가 저작거리에서 훔친 푼돈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었지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오늘은 꼭 돈을 가져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야,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찜에 손이 댄 순간 꼬르륵 소리가 났고
산이가 제 배꼽 시계 소리에 지레 놀라 뒤로 돌아선 순간 보부상의 억센 손이 산이 뒷덜미를 낚아챈 것이지요. 어서 가자, 어서! 보부상이 손을 풀더니 산이 등을 휙 밀었어요. 산이는 밀려가는 척 얼른 보부상을 훔쳐보았지요. 그런데 우뚝 선 보부상의 모습은 동네 초입에 있는 당산나무 같아 보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난 오람한 나무. 산이는 보부상 모습에 기가 눌려 도망갈 마음을 거두었지요. 산이가 더 있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게냐? 보부상이 물었지요. 산이가 고개를 들어 보부상을 올려보았습니다. 불쌍하게 보여야 돼. 그럼 놔주지도 모르잖아. 산이가 일부러 눈물 닦는 신용을 하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보부상이 무서운 얼굴로 산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집도 없고 아버지도 없단 말이에요. 산이가 울먹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야, 하지만 아까 형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네 형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이야. 보부상은 산이의 불쌍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팔뚝을 더욱 꽉 쥐더니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아이고야, 산이의 머릿속이 다시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찜에 손을 댔지만 훔치지는 못했잖아. 그럼 도둑놈이 아닌 게지? 보부상이 앞도 뒤도 없이 몰아세우니 산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산이가 벌떡 일어났지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나는 도둑놈도 뭣도 아니란 말이에요. 불뚝 해볼 테면 해보란 마음이었습니다. 산이가 옷에 묻은 흙을 탈탈 털어냈어요. 보부상이 어이가 없다는 듯 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요놈 봐라.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 네 형님에게라도 따질란다. 왜? 보부상은 없는 형님이라도 만들어 찾아갈 기세였습니다. 형님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 따지려면 내게 따지고 혼을 내려면 나를 혼내세요. 턱까지 축혀 올리고 야문체를 했지만 아이고야, 참말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에는 보부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거지굴에서는 돌쇠가 산이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용케 보부상에게 벗어난다 해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돌쇠에게 맞아 죽을 판이었지요. 아이고 참, 집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제는 형님도 없다? 아주 맹랑한 놈이로구나. 보부상이 팔짱을 끼고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진짜 내 형님 아니에요. 떠돌다가 만난 동네 왈패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도 없는 고아.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갑자기 터져 나와 버렸지요. 왈칵, 아버지 생각이 또 났습니다. 강희 생각도 났습니다. 불현듯 아까 보부상에게 맡았던 그 냄새도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보부상의 채취는 아버지의 몸냄새와 닮았기 때문이지요. 어머니가 죽고 난 뒤 강희와 산이를 혼자서 기른 아버지에겐 늘 꾀재재한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은 호라비 냄새라고도 하고 소, 돼지 피 냄새라고도 하였습니다. 소 냄새건 돼지 냄새건 산이는 아버지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아버지 냄새였지요. 너무도 익숙한 아버지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산이는 보부상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어이,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개성 김대감 댁 잔칫날에 맞아 죽었다는 그 사람이냐? 아이고야, 저도 몰래 아버지 죽은 사연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산이를 바라보는 보부상의 눈이 큼지막해졌습니다. 놀란 눈치였지요. 어,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산이가 물었어요. 보부상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또 목이 메어왔습니다. 보부상이 다가오더니 산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묵직한 손의 온기가 산이의 어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요즘은 맞아 죽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주인에게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맞아 죽고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맞아 죽었죠. 가을 거지를 해도 겨울날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고 보니 1년 내내 농사를 짓고도 세금을 감당 못해 맞아 죽었습니다. 맞아 죽기 싫어 밤도망을 갔고 도망을 가다 잡혀서 또 맞아 죽었지요. 아이고, 내 새끼 입으로 밥 한 술 넉넉히 못 넣어주는 세상이로구나. 김대감 집으로 가져가야 할 고기를 싸두고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다음날 멍석에 둘둘 말려 초죽음이 된 채 돌아오리란 것을 산이는 알지 못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사는 세상이었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허다한 세상이라지만 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산이는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이가 돌멩이를 툭 찼습니다. 동생은? 네가 동생도 있다 하지 않았느냐? 보부상이 다시 물었어요. 산이가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지자 저작거리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가자. 너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다. 보부상이 울고 있는 산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치고 올라왔죠.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자 산이를 멀리했어요. 멍석말이 당해 죽은 백정의 아들과 가까이 지냈다간 행여나 해를 입을까 다들 몸을 사리는 눈치였지요. 그러니 보부상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산이의 가슴을 데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물건만 전해주고 올 테니 예서 기다려라. 알겠지? 외길을 따라 걸어가니 길 맨 끝에 볏짚 얹은 초가가 나왔어요. 누추하긴 해도 퇴마루 기둥 여기저기에 한자로 쓴 서판이 붙어 있었지요. 보부상이 익숙한 걸음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산이는 돌담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강아, 너는 어디 있는 거야? 어디로 가야 널 찾을 수 있을까? 사실 걸어오는 내내 산이 머릿속엔 동생 강희 생각뿐이었지요. 산이는 한시도 강희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늦었다. 아휴, 주막이 다치진 않았겠지? 얼마 후 보부상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둠이 한꺼풀 더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산이는 돌담 서늘한 냉기에 움찔 몸을 떨었어요. 더 늦기 전에 이젠 거지굴로 돌아가야 했지요. 지금 당장 몸을 의지할 때라곤 거지굴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생각은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냥 돌아가면 돌쇠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산이는 저도 모르게
계속 보부상 뒤를 따라 걸었어요. 욕이나 하자. 서너 걸음 앞서 걷던 보부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작거리 초입, 주막 하나가 아직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꼬르르. 산이 아랫배가 냉큼 대답을 했지요. 저 그만 갈게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다시는 도둑질... 하지만 도둑질을 봐주고 제 마음까지 헤아려준 사내에게 공짜 밥까지 얻어먹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둑놈이 되고 말았지만 염치 없는 놈은 되고 싶지 않았지요. 산이가 꾸벅하고 허리를 반으로 접어 보부상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지굴로 돌아가고 싶은 게냐? 산이 등 뒤로 보부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보부상이 휑하니 주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으취, 인정머리도 없네. 한 번만 더 붙잡을 것이지. 산이는 뒤에 한 번 돌아보지 않는 보부상이 야속했지요. 산이가 닭전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도망간 게 분명하지.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나는 게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산이는 담벼락에 찰싹 몸을 붙였지요. 심장이 쾅쾅 울려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 지전 쪽에서 빈둥거리는 걸 봤다고 들었는디. 튀었다간 국물도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다리를 분절러 놔야 도망갈 생각을 않겠지. 덕수 너 육전 쪽으로 가봐. 난 싸전 쪽을 뒤져야겠다. 아이고야, 돌쇠였습니다. 돌쇠의 윽박질에 덕수가 냅다 달려갔지요. 산이는 꿀꺽 침을 삼켰어요. 아하, 아침엔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더니 이젠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산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지요.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도망갈 때라곤 보부상과 헤어졌던 주먹뿐이었어요. 마루에서 술상을 받고 있던 보부상이 숟가락을 든 채 산이를 쳐다보았지요. 그러고는 곧장 불 꺼진 구석방을 가리켰어요. 산이는 집신도 벗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어둠이 와락 산이를 감쌌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주먹으로 뛰어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여러 겹 들려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돌쇠가 방문을 덜컥 열고 들어올 것 같았지요. 그렇게 보부상과 살게 된 산이는 오늘도 지게를 짊어지며 콧노래를 흘렸습니다. 살강 바구니에서 꺼내 챙겨 넣은 주먹밥 때문에 바지의 한쪽이 볼록했지요. 아이고 참, 땔감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 무슨 나무를 하러 간다는 게야? 마루에 앉아 나비장과 낭자 비녀를 손질하던 아재가 지게진 산이를 보고 핀잔을 했습니다. 산이가 못 들은 척 지게끈을 단단히 맸지요. 아이고 참, 다들 허덕이는 판에 비단호사라니. 산이 등 뒤로 아재의 혼잣말이 들려왔어요. 아재는 4월 여드렛 날 혼례를 치를 최대감 때 둘째 딸 혼수 물건을 챙기는 중이었어요. 얼른 다녀와서 진지상 차릴게요. 아재 잔소리가 길어질까 산이가 얼른 둘러댔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저녁 시간까지 못 올 수도 있었지요. 산이가 바삐 쌀인문을 나섰어요. 예정 같으면 산마루엔 진달래가 지천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가지만 덜렁 남은 진달래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산이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배고픈 동네 아이들은 먹지 말아야 할 철쭉꽃까지 다 꺾어 먹었던 것이었어요. 두 짐이면 사나흘은 너끈할 거야. 조망만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줍던 영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산이는 영희를 보자마자 강희 생각이 났습니다. 강희와 또래이기도 했지만 턱 밑에 있는 손톱만한 점이 더 강희를 생각나게 했지요. 얼마 안 되는 나뭇가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던 영희를 보고 주막나무는 이제부터 자기가 해줘야겠다고 언제부턴가 마음먹고 있었어요. 영희는 동네 주막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였어요. 무슨 이유로 주막살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이처럼 아재가 데리고 왔다고 했지요. 산이는 대놓고 영희 사정을 묻지는 않았어요. 어느 마을이든 산이나 영희처럼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영희도 산처럼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다 아재를 만났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말을 걸어야지. 산이는 점점 산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주막 솥단지를 달구려면 굵은 나뭇가지나 통나무가 필요한데 산기슭엔 잡목만 허다했지요. 오르막을 걷는 산이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비가 오려나? 산 중턱에 다다른 산이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우거진 숲을 넘어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산이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직 지게를 반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되기 전에 얼른 내려가 아재 저녁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우르르 쾅! 통나무 하나를 주어 지게에 막 싣고 있을 때였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곧 번개가 내리쳤지요. 아이고야, 내려가야겠다. 나무가 젖어버리면 다시 말려야 하잖아. 영희와 한시라도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날씨를 살피지 않고 산에 올라온 것이 문제였지요. 그렇게 산은 푸른빛이 사라지고 잿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산이는 어두컴컴해진 길을 눈으로 더듬으며 산길을 내려갔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이고야,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아랫배를 살살 문지르며 내려갔지요. 스키를 머금은 땅은 올라올 때보다 더 미끄러워져 있었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늘로 찌를 듯 아랫배가 콕콕 쑤셨지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발이 쭉 미끄러졌어요. 하마터면 지게를 짊어진 채 넘어질 뻔했습니다. 산이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아이쿠야, 배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간 옷에 싸고 말겠어. 산이는 골짜기 큰 바위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았지요. 아무도 없는 산속이라지만 길 한가운데서 엉덩이를 까고 볼일을 볼 순 없었습니다. 산이는 큰 바위에 바짝 붙어서 주위를 살폈어요. 두리번거리며 바지를 내렸지요. 바지를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묵직한 것이 통째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절로 한숨이 나왔지요. 엉덩이 맨 살이 와닿는 바람이 별나게 시원했습니다. 나뭇잎으로 뒤를 닦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죠. 산토끼야? 꿩이야? 들짐승이 내는 것보다 더 희미한 소리인데?
산이는 바지를 추어 올릴 생각도 못하고 살금살금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어요. 어마야! 그러다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죠. 누구세요? 큰 바위 뒤에 그림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쉿! 그림자 사내가 손막대를 세웠지요. 어둠 속 두 눈이 호랑이 눈알처럼 빛을 냈어요. 산이는 깜짝 놀라 옴짝달싹 하지 못했지요. 그림자 사내는 눈 한 번 깜빡거리지도 않고 산이를 쳐다보았어요. 뭐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혹시 도망 다니는 사람인가? 아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어두운 숲에 몸을 숨기고 있지? 무서워. 이런 생각에 이르자 며칠 전 들은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지요. 근처에 있는 고부에서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고부 군수가 아버지 송덕 비각을 짓는다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만석부를 만들어 강제로 수세를 거뒀다고 하지요. 고부 군수의 만행을 참다 못한 사람들이 곡괭이, 쇠스랑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그 사람들을 잡는다고 산이 사는 동네에도 추노가 들이닥쳤어요. 백정 자식인 것을 들킬까봐 산이는 추노가 마을을 헤집는 내내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백정은 살던 곳을 떠나면 안 되었고 잡혔다간 추세되거나 차명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했지요. 그러자 사내의 몸에 젖은 옷이 찰싹 들러붙은 것이 보였습니다. 추워 보였지요. 그 모습이 제 처지랑 비슷해 보여 괜히 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산이는 저도 모르게 성큼성큼 사내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가까이서 보니 사내는 어깨가 쫙 벌어지고 얼굴도 준수했지요. 볼 일은 다 본 게냐? 산이가 사내의 시선에 따라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야, 급한 마음에 뒤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었죠. 산이는 금세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랫마을에 사느냐? 사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사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죠. 얼마나 오랫동안 산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 듬성듬성 자란 수염 사이로 시퍼런 입술이 내다 보였습니다. 혹시 너처럼 지게진 사람을 올라오면서 보지 못했느냐? 사내가 물었지요. 올라오는 내내 사람의 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사내는 함께 도망 다니던 사람을 잃어버린 모양이었어요. 산이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돌연 몸을 날려 큰 바위 옆 너럭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더니 산이를 바라보며 비어있는 바위 한쪽을 툭툭 쳤지요. 산이더러 옆에 와서 앉으란 소리였어요. 순간 산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불쌍해 보이긴 했지만 사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산이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산이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 이런. 내가 무서운 게로구나. 겁먹지 마라. 내게도 너만한 아들이 있다. 그렇게 사내가 불쑥 손을 내밀었어요. 산이는 더욱 깜짝 놀랐지요. 소뚜껑만한 손이 와락 제 옷자락을 잡아당길 것 같았습니다. 산이가 휙 뒤돌아섰지요. 그리고는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싼 똥을 밟아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요. 얼마나 도망을 쳤을까요? 등이 허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골짜기 옆 한 길에 산이의 지게가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아, 젠장. 괜히 쫄았나? 사내가 뒤쫓아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비가 더 거세게 휘날리기 시작했지요. 산이는 지레 놀라 도망친 것이 부끄럽기는 했지만 지게를 두고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골짜기를 향해 뒤돌아 걸었지요. 발에 밟힌 풀들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어요. 춥고 배고파 보이던데. 지게를 다시 짊어진 채 산이가 큰 바위를 쳐다보았어요. 산에는 어깨가 다부져 보여도 몸이 앙상했지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산이가 큰 바위로 살금살금 다가가 바위 너머로 고개를 내미떼었어요. 아, 깜짝이야! 산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큰 바위에서 몸을 뗐지요. 엄마야, 사내가 산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가 놀랄 것 같아 아무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다. 사내는 산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위 뒤 사내의 얼굴이 툭 튀어 나와 있었지요. 개면쩍어 하는 모습에 산이가 그만 키득키득 웃어버렸어요. 산이가 주머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배고플 때 요기하려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우 참. 산이는 용기를 더 내어 사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그 사내가 내민 손에 주먹밥을 던지듯 건네고는 휙 돌아섰지요. 아이고야. 등 뒤로 우거우거 급하게 씹어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등이 떠밀리듯 발길을 재촉하여 내려왔어요. 군데군데 초가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옆구리에 물동이를 낀 순이 누나가 보였지요. 순이 누나는 박노인의 딸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산이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산이가 박노인 댁에 심부름을 갈 때마다 누나는 산이의 손에 누른밥을 쥐어주곤 했지요. 산이는 누나를 볼 때마다 강의를 낳다 죽은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엄마이지만 누나와 함께 있으면 담벼락에 기대어 봄볕을 쬐고 있을 때처럼 포근하였지요. 마음이 급해 발보다 윗몸이 먼저 나갔어요. 순이 누나를 향해 손을 번쩍 들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손짓을 하려다 말고 산이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이제 오는구나. 누군가 누나 옆으로 훅 다가오며 말을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누나가 연신 주위를 살폈어요. 누가 볼까 누나는 몹시 조심하고 있었지요. 산이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옆모습이 어딘지 눈에 익었지요. 무사하시지요? 누나가 남자에게 물었어요. 그럼.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듣고서야 산이는 남자가 김씨 아저씨라는 걸 알았어요. 누나가 아저씨 옆에서 휴 하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거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겠지요? 아, 참. 아저씨, 아버지가 아저씨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한 만큼 순이 누나는 말을 하는 중에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종종 걸음으로 동네를 향해 걸어갔어요. 아저씨도 누나 몇 걸음 뒤에 따라붙어 걷기 시작했지요. 산이는 나무 뒤에 숨어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라오다 혹시 지게 진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는 산에서 만난 그 사내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거렸기 때문이지요.
누나를 따라 걷는 김씨 아저씨 등짝에서 빈 지게가 들썩거렸습니다. 그새 더 굵어진 빗방울이 후두두두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산이는 왠지 모르게 슬픈 뒷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억울함과 인정받음, 그리고 사람의 선함과 용기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지의 삶을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 주인공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인품과 용기를 발휘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희망을 잃지 말고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죠. 누구나 용기와 선량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삶과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큰 울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